반갑습니다. JTBC 신년 특집 대토론 2025 한국 정치 어디로 진행을 맡은 오대영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 새벽에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몰고 온 혼란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커져가는 형국입니다. 무엇이 이 시국을 불러왔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JTBC 신년 토론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 3분 그리고 정치평론 영역으로 돌아온 전직 정치인 1분 이렇게 총 4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를 드리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친명계 맏형이라고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라고 네. 바꾸셨습니다. 수식어를요. 네네. 예. 네, 뭐 친명계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 아니십니까? 뭐 다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뭐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년 토론은 올해로 3번째시죠?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토론에는 굉장히 특히나 강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여러 할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라디오 프로그램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특히 최근에 책을 내셨던데 하필 주제가 탄핵이네요. 그러게요. 탄핵이 너무 빈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탄핵이라는 책을 냈는데 제 문제식이 무색할 정도로 대통령이 셀프 탄핵을 하는 바람에 제가 했던 얘기가 좀 공허하게 됐습니다. 예, 계엄 선포 전에 책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인터뷰에서는 자주 뵀었는데 그렇죠. 예. 토론도 과거에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의원이 처음 돼보다 보니까 예. 의정활동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토론보다는 정책활동 많이 했던 그런 지난 1년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무슨 운명인가 싶습니다. 제가 당선을 도운 대통령 2명이 탄핵의 궤도로 빠지게 되고 근데 제 개인에게 정치가 험난한 것보다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또 마음 상하실지 요즘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4분과 치열한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형식과 순서를 말씀을 드리죠. 토론은 4분과 지금 또 이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고 있는 70명의 방청객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2부분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는데요. 먼저 이 극심한 혼란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또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다음 수사와 헌재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전망하겠습니다. 함께 다룰 내용은 또 2025년 우리 정치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까지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4분은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발언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주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중간에는 방청객들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지금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두 발언을 들어보죠. 정성호 의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초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니고 있는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하려고 하는 내란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하고 나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치 유린의 저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상황을
책임을 져야 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또 보호하겠다고 좀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쌓아온 민주화와 또 산업화의 성과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조폭갱단이 지배하는 그런 후진국처럼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또 기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또 국정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 시장님? 네네. 그 현 시국은 국가 리더십의 붕괴와 회복, 그 의제를 우리 전체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시국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은 우리 가수 나훈아 씨가 오른쪽 니도 잘못했지만 왼쪽 너는 잘했냐. 이 표현이 사실 이 정치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권력 남용, 그것은 행정 권력의 남용과 입법 권력의 남용,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이 정상적인 적법 절차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회복 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국면을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사회는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사회고 또 이번 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조치죠. 그런 조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잘 조직된 체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제 경제에 주는 충격, 이것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충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사회의 역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찰과 대안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우리가 목표를 갖고 이 회복 과정을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요, 정치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 일반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가서 국회의원 했다. 저도 대통령실에서 정부수석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정치가 한심했던 건 사실이에요. 또 저도 거기에 일부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면 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달고 살았는데, 그것과 최근에 이 계엄과 내란 사태는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계엄과 내란 사태는 여야 공동의 책임으로 묻기에는 너무 일탈의 행위고 쉽게 말하면 미친 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준엄하게 윤 대통령이 오롯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그 이후에 전후 과정을 따져보면 또 하나 일종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정치 일반에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나빠졌으니 못나서니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냐. 여도 잘못했고 야도 잘못했다. 좌도 잘못했고 우도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정치를 나무라는 거는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이 계엄과 내란 사태를 설명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책임은 준엄하게 물어서 일벌백계 해야 되고요. 다시는 이런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한 축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용인되게끔 또는 그런 걸 상상할 수밖에 상상을 가능하게 했던 그 구조적인 문제점, 제도적 문제점을 잘 살펴서 해결하는 노력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인데, 저는 이 두 개를 섞는 것 자체가 이 지금의 현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잘 분별해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게 2012년인데요. 그때부터 정치는 꾸준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 검투사 정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투사 정치라는 건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는 이제 정치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정치 보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권이 넘어갈 때마다 특히 노무현 이명박 교체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 진영의 특히 수장을 어떻게든 쓰러뜨려야지만 우리 정권의 정통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거기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정치 한복판에 등장하게 되고 그게 권력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수사기관에 장을 했던 사람 같은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진출해가지고 그 검사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저는 이 판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독수독과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요. 저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한복판에 있었고 일정 부분 제가 반성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정책 아젠다를 다룬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든 경제 공약, 교육 공약, 안보 공약, 토용 공약 정말 기억 안 납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검투사 정치 속에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대장동이 누구 거냐 아니면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지금 이미 벌어진 아까 이철희 수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의 귀책은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독수독과의 정치 과정을 남겨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다시 한번 검사 정치에 가까운 그런 정치 하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좀 심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분의 모두 발언 들어봤고요. 바로 첫 번째 토론 주제, 무엇이 이 시국을 불러왔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정리를 했는데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토론의 문을 바로 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세우며 출범했습니다.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인 만큼 법과 원칙 하나만큼은 잘 지킬 거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화 이후 처음 보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다가 구설에 올랐던 이 장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절차와 관행도 무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민주화 정부 출범 후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3일 군사정권 이후 단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었던 계엄령을 내려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내란 혐의 피해자가 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체포영장 발부가 이뤄진 것도 헌정사상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관절을 요새로 삼아서 버티기에 들어간 건 더 생경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2년 반, 그중에서도 민심을 이반한, 민심에 이반된 그런 순간들을 이수진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이 시국을 불러왔는가? 이수진 앵커는 대통령의 개인 혹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또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여는 말은 박형준 시장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평소에 우리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제기를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공화주의라고 하지만은 이 공화주의 원칙에 맞는 권력 운영은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매 정권을 보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주의에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의 공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권력의 주인이 권력자가 아니라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다라는 시각에서 권력을 운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권력을 사용을 할 때 매우 절제된 자기 제한적인 권력 사용이 필요하고 또 그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유하려고 하는 태도 또 이렇게 협의와
합의를 중시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권력을 운영하는 게 이제 공화주의 원리에 맞는 건데, 아쉽게도 이제 그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권력이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저는 이제 그 문제가 표출이 된 하나의 사례라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또 이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어떤 이 그 퍼스널리티 문제, 이런 것도 국가 리더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차원에서 또 한편 보자면, 우리 이 정치, 아까 그거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치의 퇴행을 가져온 또 하나의 요소는, 저는 이 권력이라는 게, 공화적 권력이 행정 권력의 남용도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입법 권력의 남용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역대 국회를 경험했지만, 이번 국회의 야당처럼 입법 권력을 이렇게 폭주를 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없는 탄핵을, 그것도 탄핵 사유도 안 되는, 바로 지금 뭐 야당 대표 째려봤다 그래서 탄핵하고, 또 취임한 지 하루도 안 된 사람을 또 탄핵하고, 이렇게 해서 탄핵을, 입법 권력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29번의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또 선진화법을 다 무시하고, 교섭단체 간에 그 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운영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야당이 하고 싶은 180석 이상을 가진 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독주하는, 이것도 일종의 입법 권력의 남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공화주의 원칙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거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또 이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는 90대 10 뭐 이런 여론이 나왔는데, 지금 여론이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너도 문제지만 너도 진짜 문제다 하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체포 대상에 올랐던 여러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민주당만이 아니에요.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갖고 전직 대법원장, 그 다음에 현직 선거관리위원장, 그 다음에 뭐 또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뭐 경향 한겨레 MBC의 단전 단수까지 의도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야당의 어떤 뭐 탄핵 남발이라든가 예산 어떤 전횡 이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가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해갖고 장기 집권을 의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본인은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분명히 헌법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든요. 그다음에 계엄 포고령에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활동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갖다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서 결의를 하면은 해제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갖다 바로 체포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를 점거해갖고 지금 그거 원인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너무 심취했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그래갖고 이 선거 자체가, 지난 총선 자체가 부정선거였다. 그래갖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지금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민주당의 이 탄핵을 남발했다. 저는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국회에 정해진 국회 권한 행사입니다. 사실은요. 뭐 탄핵 때문에 국정운영이 저해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장관 탄핵해서 업무 정지됐지만 차관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잘 굴러갔거든요. 저는 그거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장기 집권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닌가. 또 이걸 갖고서 어쨌든 양변론적으로 접근해갖고 민주당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전혀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요. 저는 계엄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저는 사실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엄 처음 터졌을 때 같이 식사 중인 지인한테 북한이 왜 쳐들어왔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계엄이라는 건 그런 상황 아닌 발동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깨져서 대한민국 전체가 당황한 거고요. 당연히 그 당황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안정시키는 과정 속에서 범야권에서 다소 제가 봤을 땐 절차적으로 무리했을 수도 있고 다소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그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박효신 시장님 말씀에 대한 반박으로 드리고요. 저는 근데 지금 이건 또 지적해야 될 게요.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그 일정한 처음에 혼란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그 치세를 끝내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진지한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또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일례로 이제 탄핵을 과도하게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빨랐다는 지적이 그다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도 보면은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 사실상 협박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단순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것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께서 의심하는 순간부터 저는 민주당의 주도권이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관저에다가 철조망을 둘러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싶고요. 저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권 안정감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최근 한 1, 2주간의 전국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사실상 그런 것을 보여주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은 좀 숨고르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구분해서 보자는 이철희 수석 마저 들어볼까요? 그 박형준 시장님이 말씀하신 뭐 입법 폭주, 예. 의회 권한 남용,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점을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 서보면 또는 대통령 입장에 서보면 저도 대통령실에 있어봤기 때문에 좀 기가 막혔을 거다. 정말 이 벽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걸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이 계엄을 발동할 사유는 안 된다라는 거. 검찰총장을 지낸 법관이라면 검사 출신이라면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잖아요. 이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설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입법 폭주 있었죠. 그런데 잘 보면 21대 국회 때도 여소야대였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여소야대였어요. 그때는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이었으니까 여소야대 상황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텨서 총선에서 내가 이겨야지라고 생각해서 뭐 시간을 좀 벌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21대 국회에서도 탄핵도 많이 했고 이른바 입법 폭주도 했었어요. 지금 표현을 하면. 근데 대통령 손을 안 들어주고 국민은 야당 손을 들어줬잖아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해줬잖아요. 대통령 네가 잘못했다. 야당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너를 견제하게 하는 게 우리 선택이다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들었잖아요. 그걸 안 듣고 정치인이 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표를 통해서 말해주는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계엄을 했다? 용서 못하죠. 이걸 용서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나서 가능한 숙제이지 이것 때문에 이걸 미룬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헌법을 유린했는데 어떻게 그걸 편을 들어줍니까? 공당이. 저는 국민의힘 행태는 준엄하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야당에게 또는 민주당에게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잘못과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잘못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도 있고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가 잘 못 풀어왔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서로를 죽여야만이 사는 정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반성해야죠. 그러나 그 반성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또 대충 뭉개고 이거는 공이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같이 풀자 이렇게 될 일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었을 때 금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이철희 수석이 제 말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아니 지금 좋겠는데. 시장님 말씀에 반박이 아니에요.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계엄이 발효된 다음에 제가 1시간 내에 피와 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온 민주주의의 후퇴는 있어서는 안 된다. 계엄은 즉각 해제돼야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철희 수석이 얘기한 대로 온당치 않은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정치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건데 저는 세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합리성의 영역에서 서로 이 제도와 또 이 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영역하고 국민 감정과 여론의 층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권력 게임의 층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자꾸 혼재되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왜 제가 이제 정치 평론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기를 맞은 거잖아요. 실패한 계엄 위에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데 이것처럼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고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권 정당으로서 또 미래를 여는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 신뢰를 확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그 권력 게임의 장에서 초고속 탄핵을 하겠다는 그 논리 그 논리도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의식한 빠른 탄핵 이것에 모든 것을 맞추다 보니까 적정 절차 적법 절차라고 하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막 무리하게 권력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이라든지 뭐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체가 국민들 눈에서 보기에는 사실 이 과정 자체도 또 무리하고 저 사람들한테 권력을 줘도 또 권력 남용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보수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과정 자체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미숙할 뿐만 아니라 너무 서두르고 또 적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일탈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그것대로 저는 지적이 돼야 우리가 이거를 성찰하면서 대안을 마련을 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보태자면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과속했다 생각한 지점 또는 지금이라 좀 조절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이야 탄핵이 됐지만은 탄핵되기 전에 범야권의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유승민, 김무성 등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당시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인원이 동참해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사실 탄핵에 동참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절차라는 것이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고지까지 8명만 남았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압박과 협박 전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은 내란 공범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런 정황도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여당 의원 중에 제가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해보면은 그날 그걸 사전에 알고 있었던 인원이 많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큰 틀에서 내란 공범이라는 것을 적용하려면은 굉장히 그들이 고의적이고 구체적으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내란죄가 방조자를 이렇게 넓게 본다 하더라도 너무 이게 센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합진보당 때려잡겠다고 종북이라는 단어를 개발했어요. 근데 그 단어에서 종북이라는 건요, 반역자예요, 거의. 근데 그걸 좁게 써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 색출하고 처벌하는 게 쉬운 것이고, 사회적으로 또 분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개발한 단어가 뭐냐면, 친노종북이에요. 친노면 종북이다예요. 그러면 거의 대한민국에서 한 몇십 %의 사람들을 다 이제, 국가 반역으로 모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싸, 혹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넓은, 나와 정견이 다른 집단을 전부 다 심각한 범죄 집단을 모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 아까 우리 박 씨님도 공화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하셨는데 도저히 이거를 정치로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그런데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도 외람되지만은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유모 씨와 한모 씨를 내세워가지고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수사해가지고 감옥 보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면 지금 와서 왔을 때 대한민국 정치나 사회 전반을 위해서 옳은 방향성이었냐. 그거 한다면 오히려 유모 씨와 한모 씨만 승승장구했지.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네? 이건 당연히 반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부분 동료 의원에 대해 가지고 그냥 내란 공범이라고 계속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한 명이라도 내 편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가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정 의원님도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조정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도 들어와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한다는 것 자체 그랬으면 더 빨랐을 겁니다. 절차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지금 현재 그 내란 비상계엄 이후에 그 사태를 갖다가 관련해 갖고 충분히 이재명 대표를 많이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그다음에 체포 과정에서의 어떤 법률주의의 어떤 적극적인 위반, 이 행위를 갖다가 이재명 대표 연관 짓는 것은 그게 이게 여야 정치 싸움으로 귀속시켜 갖고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서두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이 아니라 이게 방치되면 방치되고 오래 가면 갈수록 국정이 더 불안정합니다. 지금 외교 안보 민생 다 불안하거든요. 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국정 전반의 불안정성을 갖다가 가속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제를 갖다 요새화해갖고 성체처럼 만들라고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한나라의 검찰총장 대통령 지내고 계신 분이 검찰총장을 지냈고 현직 대통령인 분이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갖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사법 절차 내에서 이의해갖고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무조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지지 세력들을 규합하다 보니까 극렬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국론이 더 분열되고 있고 정치적 그 양극화가 진영이 너무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혼란을 갖다 극복하려고 하면 탄핵이 빨리 돼야 되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걸어 나와갖고 체포 수사에 응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엄에 대한 그 심판은 계엄에 대한 그 법적 절차로 이미 들어갔으니까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은 이 새롭게 그런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진 집단이 과연 완장 권력인가 아닌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적폐청산 제가 바로 이 신년 토론회에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4, 5년 뒤에 이 적폐청산이라고 이게 마치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몰아가지만 4, 5년 뒤에 이것이 과연 정치 보복이라고 기록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기록이 될 것인지 그걸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 적폐청산을 통해서 과연 뭐가 남았죠? 결국은 날선 권력끼리 싸워서 기존의 권력자를 새로운 권력자들이 없애는 과정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게 정당성을 얻으려면 국민 모두에게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진 민주당이 이것을 완장 권력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이게 자유롭게 의사교환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외환죄를 여기다 끌어들여서 특검법에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우리 안보나 그 한미 동맹 관계도 흐트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서 그냥 그걸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장 권력 형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적폐청산 잘못됐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칼럼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잘못됐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대표 탄압하는 게 맞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예? 적폐청산이 아니라 이건 헌정청산이잖아요. 더 엄청난 잘못을 한 거 아닙니까? 왜 그건 자꾸 건너뛰냐 이 말이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개헌만 얘기하시고 왜 내란과 탄핵은 얘기 안 하세요? 탄핵해야죠. 탄핵 절차를 지금 지체시키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 점을 지적해줘야 그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여권의 정치인들이 이걸 지적해줘야 그 사람들이 발목을 못 잡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안 잡잖아요. 그리고 말만 하면 야당 얘기하잖아요. 야당 잘못한다니까요. 저도 지적합니다. 왜 저렇게 서두를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질과 이 꼬리는 나눠야죠. 아니 지금 이 사태가 꼬여있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관제에서 농성해서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 악영향을 주는데 야당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당 탓을 해도 좋고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저런 야당에게 완장질하는 야당에게 권력 줄 겁니다라고 하소연하면 되잖아요. 왜 뒤에 할 일을 지금 해가지고 책임 묻는 거를 자꾸 막냐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저게 공당으로서 할 일입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탄핵해야 된다 얘기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엄 잘못했다는 얘기가 끝나잖아요.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란 얘기 안 하시잖아요. 탄핵이라는 단어 안 쓰시잖아요. 내란 맞잖아요. 내란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이미 법적인 절차로 들어갔잖아. 절차에 들어간 걸 왜 막냐고요. 그걸 막지 않죠. 막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를 막아요 지금? 대통령도 막고 있고 여당도 막고 헌재에 있고. 들어가 있잖아요. 헌재에서 판단을 할 거잖아요. 헌정의 절차를 헌법이 절차를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예. 헌법 절차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 낸 영장이고 2심 청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럼 그 절차로 수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가서 따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방치하고 계속 야당에게만 책임을 물어요? 아니잖아요. 그럴 기회가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적폐청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뭘 배웠어요? 여당이 어떤 사람이 윤 대통령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당 정치인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릇이 저렇게 들어서 막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놓고 지금 야당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걸 자꾸 섞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계엄의 이 잘잘못을 따지는 거하고 계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때문에 계엄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야당의 모든 행위나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이 적정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탄핵이 됐잖아요.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걸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탄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내가 왜 주장을 합니까?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돼요. 제 정치적 의견은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맡겨놓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도 그런 적정 절차에 가서 법적인 심판을 받을 건 법적인 심판을 받고 하면 되는 건데 체포영장 문제도 그래요. 체포영장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시각이라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는 과정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시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나라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통해서 그게 불구속 기사 원칙이 아니라 구속 기소를 하겠다는 원칙에 하에서 그런 어떤 입장 하에서 이거 체포영장을 받아갖고 굳이 영장을 집행을 해서 그걸 인신을 구속시키겠다 하는 것이라면 그 전제가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어떻게 실제로 그 영장을 내란죄를 다룰 수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받아서 그것도 마치 직권남용으로 이게 연관된 사건이래야 되는데 직권남용이 되면은 그것은 형사소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두 번째 단추를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를 하고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그것을 중앙지법에서 안 되니까 서부지법에 판사 쇼핑을 하듯이 그 영장을 가지고 청구를 하고 이러니까 적법성과 정당성에서 하자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빌미를 준 거죠. 자, 잠깐만요. 잠깐만, 요 문제는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기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원이 영장을 내줬잖아요. 그럼 논란이 정리된 우리 시스템은 법원이 판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문제제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왜 체포하냐 그러시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체포를 왜 하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순순히 나가서 조사받으라는 얘기를 했어야죠.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나가서 조사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체포한다 그러니까 왜 체포하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해방 놓는 거 말고 뭐예요? 조사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받겠다. 어디 가서 조사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방문조사든 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그게 있어요. 조사입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돈봉투 사건 같은 게 1년간 미뤘잖아요. 그래도 체포영장 청구 안 하잖아요. 한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국민이 선출한 아직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데리고 가려면 그거 말고도 수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내가 다 이해를 해도 체포영장으로 꼭 대통령을 질질 끌고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자체도 우리 국격을 많이 떨어뜨리는 문제일 뿐 아니라. 잠깐만요. 예. 제가 개입을 한번 할게요. 논의가
흐르다가 이제 내란 혐의 수사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예 이쪽 부분을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제일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다뤄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꽤 있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다뤄보죠. 일단 이 지연이라고 본다면 지연의 책임은 누굽니까? 아니, 그게 뭐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출석하신 분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의 뭐 돈봉투 사건에서 의원들 출석하지 않았다 말씀하는데 다 조사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안 자체를 보십시오. 돈봉투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다는 거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전대미문의 비상계엄을 일으켜갖고 그걸 일으킨 분 아니겠습니까? 사안이 절대로 다릅니다. 이게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게 내란 행위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내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사 끝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상계엄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포고를 선포했고 그다음 군인들과 경찰들을 동원해갖고 국회를 점거했어요. 아무 권한이 없는 중앙선거관리원회 서버를 갖다가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게 사안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안보, 민생이 다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1차, 2차 다 또 출석 요구를 듣지 않으니까 예. 경찰이 또 공수처가 체포 영장 발부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판사가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서부지법에서 왜 중앙지법 아니면 서부지법이냐?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주소지 관할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이의를 제기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그 절차 내에서 이의를 제기해갖고 판사가 괜찮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대한민국 누가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요.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마저도 지금 그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적인 설명 많이 하고 계세요. 원래 직업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박 시장님은 정치 영역에서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까지 설득해 나갈 수 있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8명만 모으면 탄핵이다 이런 심리니 아니면 최대한 다수의 의원들의 동의를 모아가지고 이 절차를 끌고 나갈 것이냐의 선택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또 한편으로 또 조급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건에 문제 없고 판사가 문제 없다 했으니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실제 집행으로 가보니까 공수처가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이제 그들 기관 내에서도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경찰에 떠넘기려 했다는데요. 근데 그럼 이 판은 그럼 언제부터 짜여진 것이냐. 물론 예전에 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조정하고 할 때 도대체 어떤 바보가 내란을 일으킬 걸 생각하겠냐 하고 이렇게 조정했겠냐 하는 거는 사후적인 좀 지적이지만은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첫째, 뭐 이런 시스템적인 미비가 있었다. 이것도 정치권에서 약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더더욱 그러니까 안타까워지는 게 특검의 지점이라는 거죠. 특검을 최대 다수의 합의를 통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수사 범위도 다 합의해가지고 잡으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로.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 잡아도 누가 수사할 것이냐고 또 이제 한번 반반 갈아 수사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 지금 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타협의 정치를 빨리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그래가지고 외환죄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처리하자는 입장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가속화돼가지고 정말 이거는 여야가 합심해가지고 빨리 잡으러 들어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아쉬운 게 많죠. 제 입장에서 봐도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면 어떻게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국민의힘에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같이 가는 조금 더 길게 가도 같이 가는 길을 찾는 게 굉장한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고 전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건 내 신념이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든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서 대통령은 제외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게 주문할 게 있고 또 야당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서 비판할 게 있죠. 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대선 국면이 되면 충분히 여당이 쓸 수 있는 강점이고 무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주잖아요. 정치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잖아요. 국가가 지금 국정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혼돈과 공백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나 공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빨리 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해소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얼렁뚱딱 탄핵 심판 끝내자는 게 아니라 탄핵 절차가 법의적인 절차가 또박또박 진행된다는 것만 신뢰를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장님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또박또박 진행되는 절차를 자꾸 회복놓고 있잖아요. 시장님 속해 있는 정당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진행되게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풉시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철희 수석 얘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상당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탄핵 절차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보면 뭐 대통령도 방어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쨌든 대통령이 그 행위의 잘잘못을 별개로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법 절차를 그 이행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이미 헌법재판소가 5번의 기일을 잡아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탄핵 심판을 좀 늦추고 싶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그게 오히려 이거 왜 탄핵 그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탄핵 심판 끝나고 어차피 조사 받을 거고 또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은 구속 수사를 할 거고 또 그러면 재판을 거쳐서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재판을 거쳐서 만약에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내란죄가 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대통령은 인신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빨리 지금 서둘러서 먼저 대통령부터 깜빵에 집어넣고 모든 문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두르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민주당의 이모 의원께서 국수본이랑 이렇게 서로 길이 나도록 전화를 하면서 서로 메신저 교환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과정으로 경찰과 또 공수처와 민주당이 한 통속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정치가 그렇잖아요. 국민 여론이나 감정이 이런 게 정당하지 않다고 보면은 그런 어떤 나훈아 씨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공수처와 왜 경찰이 민주당과 한통속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집권 세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인데 그분들이 임명한 간부들이 다 절비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이랑 내통해서 한편이 됐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제가 좀 법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조사를 아파들 안 오니 와서 조사하겠다고 좀 데려가는 거잖아요. 구속영장이 아니잖아요. 됐어. 그럼 내가 내 발로 갈게 그러면 체포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왜 구속입니까? 국격은요. 이미 대통령이 다 떨어뜨려 놨어요. 이번 개헌뿐만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전 세계 민주주의 기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독재국가보다도 뒤에 가 있어요. 그런 엄연하게 국격을 떨어뜨린 책임이 있잖아요. 나훈아 씨요? BTS, 한강, 봉준호 이 사람들이 날리는 거 대한민국을 날렸잖아요. 국격을 드높인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망신스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문제를 좀 풀자고 그래서요. 최소한의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의 국민에 대한 예의, 정말 억울해도 그 정도의 예의는 좀 지킵시다. 억울해도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걸 못 해줍니까? 그리고 칼을 들어서 막아라, 총을 쏴서 막아라. 그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야당의 문제 좋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반열에 섞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정성호 의원님. 네, 자꾸 뭐 탄핵을 그 민주당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헌법재판소에 신청이 돼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현재 탄핵 심판의 속도가 빠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총 접수일로부터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안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첫 변론 기일도 뒤로 미뤄져 있고요. 근데 이걸 갖고서 뭐 지적한 것처럼 변호인단께서 뭐 기피 신청도 내고 이의신청 내고 여러 증거조차에 관련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직 12시 안 지나서 오늘이겠죠. 오늘 첫 변론기일이었는데 대통령께서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헌법재판소에 첫 기일에는 나오질 않으셨어요. 이것도 역시 기일을 좀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어쨌든 시간을 끌어갖고서 뭐 조기 대선을 좀 늦추고 어쨌든 그런 의미의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격을 생각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내란 행위가 아니었다, 경고성이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법정에 나와서도 헌법재판에 나와서 말씀하셔야죠.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해서 신변 보호라든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더 지나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헌법재판소의 진행은 민주당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가 그런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요. 다만 좀 수사 문제인데, 전 수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모 의원이 국수본하고 뭐 어떤 실무적인 연락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게 정치인들이 상황 파악해갖고 당내 안팎에 분위기 전달하는 거였지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얘기 자체는 보기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현재 공수처의 그 검사들이 국수본을 지휘해갖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 상호 간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매우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지금 뭐 위에 있는 강경한 그 지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통령 보호하고 체포에 응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시하는데 밑에 일선 경호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만에 하나 아무리 지금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것을 경호관들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지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하러 온 경찰관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법조인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상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됩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래도 생각해둬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사태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뭐 잘하시는 것은 경제 또 외교 지금 뭐 트럼프가 취임할 날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예. 빨리 출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차가 큰 것 같아요. 박 시장님은 체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향후에 기소하고 재판 가면 유죄가 나온다면 징역형이 나올 것이고 반면에 이제 구속과 다르다. 체포는 수사받으러 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래서 수사를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철희 수석님 말씀하신 건 원론적인 거고요. 체포되면 48시간 조사받고 구속되겠죠. 영장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떼어놓고 생각하라는 거는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가는 순간 나한테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것이고 나는 다시 햇빛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하니까 저항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출석하면은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할 테니까 역시 나에게 똑같은 거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본인의 논리를 세우겠죠. 예.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진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에 성심성의껏 임하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은 체포영장을 그럼 보류해주자라는 타협안 정도를 제시하면 나오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니까 나와가지고 자기 변론 막 하겠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는 교착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저도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판단은 빨리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판단은 빨리 나오는데 자꾸 이런 분위기가 고조돼서 진영 대립이 고착화되면요. 저는 발표는 좀 뜸을 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이 결과 발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심리기간이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에 비해서 현저히 짧다. 그러면 결과가 만약에 인용으로 나왔을 때 인용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부실 심판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저도 여러 가지 정보에 따라 2월 중순이나 2월 말 정도에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진영 대립 구도가 가속화되면서 저는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저도 지인들도 있고 한데 보수 진영에 지금 물론 가짜뉴스 포함해가지고 팽배하게 퍼뜨린 인식이 뭐냐면은 지금 관저 앞에서 벌어지는 공성전이 탄핵을 막기 위한 공성전이다라고 잘못 이제 퍼지고 있어요. 사실 아까 의원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탄핵은 탄핵대로 가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형사 피의자 윤석열 개인이 지금 그 감옥 가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지지자들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단호하게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형사 피의자 윤석열이 개인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자신 측 의원들 40명 정도 동원해가지고 거기다 뭐 백골단이라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관저 앞에 인간 바리케이트를 친다? 이거는 공당이라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명하게 갈라가지고 비판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나중에 뭐 조기 대선이 있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일정이 있든 저는 그거는 떳떳하게 나가서 국민은 대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그 두 분 입장을 예. 또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관철이 되려면 그만큼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건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뽑은 최고 시민으로서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을 체포를 해서 그냥 일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그 조사가 여의치 않을 땐 방문 조사도 하고 다양한 방법의 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관련된 사람들 지금 조사가 다 끝나서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기다려서 그냥 두 번 불렀다가 안 된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성도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 공수처가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판단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건 불법 영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빌미를 다 준 거예요. 또 사실상 공수처가 그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큰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사법적인 쟁점들을 무수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적어도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을 이렇게 다뤄서 되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대통령을 질질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인식으로 갖게 된다. 이게 우리 사회를 더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고 더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킨 일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영장의 적법성, 합법성 여부는 그 판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법에 관할 건이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얘기하면 거의 이의신청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해 갖고 법원에서 그 이의가 아무 이유가 없다,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절차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 발부라든가 이것이 위법하다, 정당성이 없다 하는 주장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누가 판단하면 이 합법성 여부를 갖다가 판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법조인마다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게 저는 그러나 국민의힘에 계속 나오는 말이 예를 들어 뭐 다수설 소수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데 사실 저는 그건 또 상당히 정파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일 거라 생각하고 법원이 이렇게 냈을 때 법원이 이런 영장을 발부했을 때 집행 과정에서 이걸 다투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보면은 집행으로선 되고 인신에 대한 수색이든 아니면은 뭐 물건에 대한 수색이든 되고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나중에 그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뭐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절차 취소하려면 준항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평생 수많은 사람을 구속시키고 평생 수많은 사람을 체포했을 검사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환호받아가지고 대통령 자리까지 간 거고요. 근데 이걸 부정한다? 저는 개인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부정이라고 봅니다. 또다시 적폐청산 말에 죄송한 적폐청산하면서 자신의 동기였던 검사를 무리하게 압수수색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런 법 집행에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윤모 씨, 한모 씨.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다 차치하고 지금 갑자기 요거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이거는 국민 설득하기 너무 어려운 예. 그런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 뭐. 대통령이 제가 많이 양보하면 우리 시장님 논리나 이걸 들었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해보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이유는 여당에서 그렇게 탄핵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기염을 했으면 저 당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역지사지 해보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문제라고 해서 판단을 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입장에서 뭐 망상이든 뭐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뭐 제가 많이 양보하면 추론은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셔야죠.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나누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와서 농성하신 분한테 편지 띄우고 TV 나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이거는 대통 아닙니까? 평화와 통합을 추구해야 될 대통령이 외환죄는 뭐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논란하니까 뺍시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그 메시지 나오는 거 보세요. 근데도 그분은 내게 그냥 편안하게 탄핵 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체포를 미루자고 주장하려면 가만히 계시라는 얘기는 해줘야죠. 누구라도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뻔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받는 거잖아요. 저기 대통령이 보여줄 모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만 제가 보태고 싶은 게요. 지금 사실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치킨 게임이 대한민국을 지금 몇 년째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이 있다가 아니라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주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어디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대통령과 정말 친해서 매일 식사하고 술 드시는 거로 알려진 의원님 한 분을 제가 일부러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발 여기서 이제 정치로 풀어가자, 이제부터는. 여야 협치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마침 이제 조국 대표님도 사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만약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어떤 형을 선고받으면은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전혀 내키지 않으시겠지만은 사면 복권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서 얘기해 주시라.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하는 의미로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를 해주시라. 그러면 야당도 거기 화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지금 계엄도 안 생겼을 것이고 전국은 다른 방향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좋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혼란을 종식시킨 데 있어가지고는요. 저는 아까 말했던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합의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원하는 조건의 좀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지금 이 체포영장은 적법하고 무조건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이지만은 탄핵 심판이 병행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을 하지 말자고 수사기관에 제안한다든지 여러 가지 타협책을 내밀 수 있는 건 오히려 지금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저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금 타협점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자, 이쯤에서 제가 워낙 뜨거워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고 토론을 이어가죠. 이수진 앵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정치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70명이 모여 있습니다.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손은서입니다. 저는 박형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정당에서 극단적인 의견을 걸러내지 못해서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극단적인 의견에 대한 게이트키핑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당 내에는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민주정치의 가장 그 곤혹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팬덤 정치, 또 일정한 그 그룹의 집단적 감정을 극단적으로 이게 밀어올려서 그걸 지지층으로 삼아서 또 그들에게 걸맞는, 그들에게 이 부응하는 행동과 정책을 통해서 이 자신의 지지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 민주주의의 위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인데, 사실 이것을 뚜렷이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미디어 하나만 하더라도 이 레거시 미디어라 그러죠. 우리 이게 전통적인 미디어, 이 전통적인 미디어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지금을 비교해봐도 그때는 전통적인 미디어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 전통적인 미디어들 보다 그런 이 새로운 뉴미디어들,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정당이나 또는 이게 전통적인 미디어도 이 국민들이 신뢰를 그 좀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미디어도 다 좌표를 찍고 자기 방송을 하거나 신문을 내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확실히 자기 감정에 어울리는 유튜버들을 찾는 이런 경향들이 커진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지지층이기 때문에 정당이 자꾸 더 거기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그런 어떤 일부 팬덤층에 의존해 갖고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이 그 당 내에서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 토론의 장을 확장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를 수기하는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게 담론 공간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끼리 또는 당내의 그런 토론 공간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바깥에 자꾸 그런 그 팬덤 정치나 유튜브 정치에 이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내의 그런 어떤 수기 공간을 확대하는 노력이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반대쪽에 계신 방청객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탄핵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철희 수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여러 번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책에 쓰신 거 아니에요? 탄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쉽게 보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또는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대선 직후에 그 대선 결과로 수용하기 어렵던 정당, 몇 군데 정당, 한쪽은 스스로 이제 그 당에 대통령에 속겠다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배신감에 좀 치를 찌던 정당이고, 한 정당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졌기 때문에 대선 불복의 차원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총선에서 대통령에 속한 정당을 과반 정당을 만들어줌으로써 탄핵 안 된다라고 막아줬던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긴 했습니다만 당시 민주당은 굉장히 탄핵에 좀 주저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들의 정당의 후보였거든요. 탄핵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국민들 속의 상당수가 아니 탄핵해야지 니들 뭐하냐라는 전화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저주저 했거든요. 그러나 촛불 든 국민들이 이 광장에서 연인은 1,700만 명이 모여서 탄핵을 외치니까 정당으로서는 도리 없어 따라간 거고요. 그래서 당시 저 새누리당입니까? 새누리당에서도 62명이 동참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탄핵은 대중에 의해서, 대중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진 케이스죠. 저는 그 두 가지 사례에 주목을 했는데, 그래서 탄핵이 남발되면 안 된다. 제가 책을 11월 5일자로 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탄핵할 만한 이유가 지금 마땅치 않다. 조금 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신중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탄핵 남발하면 남미처럼 되는데 남미를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얘기하지 않지 않냐. 야당도 조금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사안이 벌어져 버리니까 제 책에서 주장했던 게 좀 한가한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셀프 탄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전 탄핵 사유를 대놓고 제시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이 되고 안 되고의 첫 번째 문제는 대통령이 절제하고 자제하라고 탄핵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임기를 못 채울 수 있으니 자제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탄핵 제도인데 그 제도의 취지를 수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건 정치학적인 설명이긴 합니다만 상권 분립에 의하면 사법부는 빼놓고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이중적 정통성이잖아요. 대통령도 선출됩니다만 의회도 선출되잖아요. 이 양자가 공통의 어떤 각각의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실정은 입법부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입법부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양자의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게 학자들이 주목했는데 결론은 뭐냐? 답이 없다. 대통령제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가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담론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숙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거칠어지고 상대를 죽여야지 내가 사는 정치가 되기 시작한 거는 저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나빠진 시작이 저는 어느 시점부터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는 검찰 수사 때부터 저는 거칠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나빠진 거예요. 그리고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우리 정치가 더 나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를 교정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후속 과정을 잘못 관리해서 민주주의 질이 또 나빠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성해서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한국 사회를 대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지 못하면 정말 탄핵의 일상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하고요. 이어서 우리가 다룰 주제는 조금 더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0초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술이 쌓아올린 프리미엄 가습타워, 하이드로타워, LG 뷰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네, 신년 특집 대토론 2025 한국 정치 어디로 JTBC 일산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엄 사태가 난 게 문제점, 원인들을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헌재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보궐선거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탄핵 심판의 시간표를 정리하고 바로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총 5번의 변론 일정을 잡았습니다. 만약 헌재가 변론을 5차례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2월 말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7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번을 변론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횟수도 5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결론은 3월 말을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계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헌재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일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63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추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전 사례와 비교를 해봐도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탄핵 인용이 되면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지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여름이 되기 전에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네. 자, 요즘 세간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가 탄핵 심판 결과 언제쯤 나올까? 거든요. 그리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두 가지인데 간략하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부터 해보실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까 이철규 수석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 전 탄핵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으로 나기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적용하려고 했던 혐의가 공동지감론, 경제공동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윤모 씨와 한모 씨가 창출한 논리지만은 이게 통할까는 사실 그 당시에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진다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원래 탄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로 빠르게 국가의 체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에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90일도 길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필요한 심리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공동지감론 따위와는 비교할 것도 없이 명징한 대통령의 사회 혼란 초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포고령이라는 것이 아주 정말 챗GPT만도 못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포고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빨리 날 것이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유로 결국 헌법재판소도 결국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의 안정인데 지금 자꾸 이렇게 사회 소요가 커지는 모양새로 가게 되면은 조금 그 안에서도 내부적인 고민이 있을 것이다. 발표 시점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뭐 빠르면 2월 중순 2월 말, 늦으면은 3월 초까지 이제 가는 일정이 아닐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정 의원님? 그 탄핵은 우리 땅 헌법의 규정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징계 절차에서 징계를 할 수 없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 법률이 정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하고는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유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 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소송같이 유사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관련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준비 절차에서 수명법관이 주심법관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나 이 사건은 조금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명백합니다. 헌법의 비상계엄의 계엄의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포고령 그 자체가 내용으로서 너무나 위헌위법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행 행위로서 군대를 동원해 갖고 국회의 기능을 갖다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 중앙선관위를 갖다가 점거했던 일련의 사실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 쟁점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헌법재판관들이 준비 절차나 오늘 변론 절차를 진행하는 걸 보면은 그런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의 여러 가지 기피 신청이라든가 또는 이 절차를 전부 다 기각했고 예.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겠나. 저는 뭐 3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정치 상황들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중요한 게 국정의 안정이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심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 걸렸거든요. 이게 탄핵 소추부터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였고 기각이었습니다. 대통령 사례를 본다면 이제 한 달여 정도 뒤면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보면 91일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또 30일이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하고 또 날짜를 딱 비교해 가면서 정확히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체포 여부가 심판 결과와 심판에 걸리는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세요? 글쎄요,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주어진 규정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4월 달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그만두기 때문에 그 안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아마 쟁점이 되는 것은 탄핵 소추안 자체가 내란죄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게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 내부의 동의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4월을 넘기지 않는다고 봐야죠. 예. 근데 체포영장 그 집행 여부와는 이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체포영장은 이제 형사범죄와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탄핵 절차는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안이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을까? 나는 왜 탄핵당한 거야? 이러실 것 같아요. 이미 선례로 판례로 남아있는 걸 보면 두 번의 탄핵 소추안을 헌재가 다룬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법 위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거든요. 근데 헌법에 내란죄와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죄는 소추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 행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탄핵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해서 지지자들 동원해서 의회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하원에서 소추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화당 소속 하원은 몇 사람도 찬성해서 소추가 됐는데 나중에 결국 기각됐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당시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했어요. 임기가 끝나서 퇴임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죠. 그러나 거기는 상원이라는 정치기구가 최종 심판 역할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헌재라는 상당히 사법적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다른데 모델이 좀 다른 케이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탄핵 사례에서 헌재가 제시한 축적한 논리에 비춰보면 저는 인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약간의 변수는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체포영장이 조기에 집행된다. 그래서 인신이 구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잘하는 인사들의 표현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에 맨날 나오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그래도 아직까지 탄핵이 완료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 억울하다. 내가 예를 들어 김용현 씨랑 뭐 했는지 실질적으로 대질신문하게 해달라. 뭐 이런 절차적인 것을 계속 제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실체를 지금 아까 말했던 포고령이나 이런 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사실 그런 거 안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지연되길 바라는 세력 입장에서는 아니 현직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질신문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안 받아줄 정도로 급할 게 뭐냐. 예. 이런 식으로 여론이 또 이제 갈라질까봐 그게 참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포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오히려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연 전술을 쓸 수 있다.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예. 적극 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참여 안 했거든요. 탄핵 재판에. 예. 자, 이제, 제가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질문 드린 이유는, 인용을 전제로 한다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2달 내로 치러지게 돼요. 그러면, 후보 검증할 시간도 빠듯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각자 주장만 난무하지, 그것을 어떤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좀 간추려진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2022년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당선인의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이었고요. 2017년에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012년 대통령 당선인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걸었고요. 2025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철이 제가 하나만 좀 우리 이제 탄핵 제도 관련해서 예. 좀 참고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제 부통령제가 없잖아요. 미국은 탄핵 제도라는 게 생긴 게 미국이에요. 그 전에 원형은 영국에서 생겼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제에서 탄핵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 미국 헌법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미국 헌법에는 부통령 제도가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 실제로 탄핵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닉슨처럼 탄핵 위기에 직면해서 재발로 나가면 부통령이 승계를 해요. 그래서 자녀 임기를 다 채웁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탄핵당한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탄핵되자마자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탄핵당한 정당은 대선에서 그냥 곧 진다라는 거랑 동일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저는 탄핵제도도 너무 많은 손실을 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저할 수밖에 없으니 예컨대 부통령제 같은 데를 둬서 시간을 좀 벌어주면 예. 당한 정당 쪽에서도 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으니 조금 탄핵에 대해서 덜 주저하지 않을까. 개헌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개헌하게 된다면 그런 예. 점도 좀 감안해달라는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고요. 되게 우리 이제 본론으로 질문에 들어가서 되게 우리 대선은 그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를 하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숙제는 너무 많이 와 있잖아요. 전환기적 과제부터 시작해서 뭐 AI부터 시작해서 뭐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 이건 어느 대통령도 피해갈 수 있는 과제인 것이고 게다가 지금 트럼프 쇼크에다가 뭐가 다 많잖아요. 이런 문제 풀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불평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런 시대 과제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시대 과제는 다 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할 거긴 합니다만 대개 제 경험에 비춰보면 대선은 현직 대통령에게 부족했던 거를 다음 대통령에게 찾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워낙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좀 그런 약점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 기대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치킨 게임이었다. 사실 그렇죠. 대선부터 계속 이어진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도 붙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발로 쓰러져 가지고
이 게임에서 치킨 게임에서 져버린 거잖아요. 대선에서는 이겼지만 그다음 게임에서는 진 게 돼서 그렇게 보면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에서 부족한 거를 찾는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두 대척점 중에 이 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다른 쪽에 있는 대척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을 잡는 순간 그 권력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야당은 5년간 노력을 하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갖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권력을 독점을 해서 그것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리더보다는 사실 권력을 공유할 줄 알고 권력을 나눌 줄 알고 권력을 이 타협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자기 제한적으로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는 제도 개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상대의 반대 때문에 대부분 좌초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감 능력, 또 통합 능력, 또 공유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10년 전에 공진국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87년 체제를 우리가 넘는 기획을 다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고 정치하는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과 같은 정치제도나 이런 어떤 그 5년 단임제 그것도 사실상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날석인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제도적 환경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가 진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대선이 60일밖에 만약에 안 남아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어떤 리더십의 특성이나 자질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혁신 공감 통합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되 이분들이 해줘야 될 일은 정말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 개혁안을 실천할 스케줄을 일정을 저는 확고하게 제시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에 대한 플랜? 답은 이미 네.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갖고 안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중앙 권력을 일단 분권형으로 좀 해야 된다. 5년 단임제라는 거는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4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5년 그냥 그 무슨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5년만 해라 이런 건데 그 5년하고 국회의원 제도는 또 소선거구 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분권형 내각제로 바로 못 간다면 우리 대통령을 뽑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외교안보는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대통령한테 맡기더라도 뽑아서 정말 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같이 굴러갈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같이 굴러가려면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를 해서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앙 권력의 새로운 분권이고 또 하나는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간의 지방 정부 간의 분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시대적인 과제에 아까 대응하기에도 굉장히 계속 느릴 겁니다. 느리고 제대로 대응 안 되고 규제 덩어리를 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이 구조를 타파하기가 대단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중 분권의 개헌이 필요하다. 예. 중앙 권력의 분권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 이 이중 분권의 모델로 우리가 좀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어서 어떤 일정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 혹시 반론 있으세요? 저는 개헌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려면은 적어도 바터에 가까운 어떤 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터요? 예, 바터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것을 예.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이제 사실 야당 대표들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협상의 물꼬가 튈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얘기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이 개헌이었겠죠. 예. 그런 게 물밑 협상에서 당 원로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정치 보복의 역사를 끝내고 개헌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개헌해놓고 나가지고 이제
개헌하자 그러면요. 이거는 너 쫄리지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개헌 이후에는 개헌이 오긴 힘든 환경이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뭐 어떤 분이 후보가 될지 모르고 그분이 개헌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누릴 거 권력 다 누리고 이제 정권 교체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자고 뭐 이런 정도의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은 이 국면에서 되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 대통령들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많은 분이 당선됐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놈놈놈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뽑았던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사람 좋은 분.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 성품을 봤을 때 사람이 좋아 보이는 분을 뽑은 적이 있었겠죠.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평가 받는가는 별개로. 그 다음에 좀 뭐 나쁘다까지는 아닌데 실리적이고 뭐 이렇게 일은 잘할 것 같은 이미지.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당선됐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명확하다 봅니다. 개업을 겪고 나가지고는요. 이상한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함의 카테고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상정하겠죠.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사람인가. 또는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방탄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떠오르면 진 겁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테고리를 보고 이런 이상한 사람은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약간 배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사실 자꾸 이제 박 시장님은 이제 시스템적인 면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함에 대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어요. 선거 때 왕자를 쓰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뭐 상대 후보도 보면 뭐 가족 간의 뭐 대화 이런 걸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대평가로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단호하게 이번에 다가오는 국면에서는 이상한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국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개헌. 제가 한마디만 좀. 예,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면에서 개헌은 안 됩니다. 대신 어렵죠,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시행 시기를 늦추는 개헌은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8년에 맞추든 30년에 맞추든 만약에 금년에 대선이 있으면 30년부터 시행하는 개헌안은 현재의 대권 주자들하고는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고 또 28년에 맞출 수도 있어요. 일부 지금 뭐 이미 나는 3년만 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은 사실 이번 예를 들어서 대선 국면에서 그거를 안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다 공약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붙이면 되거든요. 지방선거에 붙여서 시행은 30년에 하든 28년에 하든 이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충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87년에 만들어진 현재 헌법 체제가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계엄 이후에 지금 탄핵 국면 아니겠습니까? 탄핵 심판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전에 탄핵 심판도 되기 전에 사실은 물론 뭐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개헌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현재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또는 뭐 구속 기소 또는 수사 일련의 과정도 지금 불확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이후에 60일 탄핵 심판이 되면 여야는 현실적으로 바로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후보를 선출해야 되니까 그게 보통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중론을 모아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안을 만들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갖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를 바꾸는 그거 하나만 한다고 하면 뭐 그런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 않고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대통령의 특히 권한을 좀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돼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다면 여야 후보가 개헌의 로드맵 일정 정도를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밝히고 당선되면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은 대통령 뽑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 광화문이나 그 한남동에서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국민들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세대 간에도 나눠져 있고 젠더 간에도 나눠져 있고 지역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고 굉장히 다층적인 어떤 갈등 구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되는 국가 지도자가 국민을 좀 통합할 수 있는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야 간의 소통을 좀 촉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론과 대화할 수 있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그걸 철저히 처음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당과 소통을 안 했어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로 승리한 의자에 계시지만 대표를 그냥 대통령이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소통이 안 되니까 여당이 야당과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고 여야와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질,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가장 큰 가치는 역시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많은 현안들, 뭐 기후변화든가 저출산 고령 문제, 또 시대적 전환 문제, AI 시대가 좀 다가오는데 이런 과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소통과 통합, 그리고 그에 기반한 어떤 민주주의 복원, 이런 것들이 2025년도에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좀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개헌은 지금은 이제 쉽지 않은 건 뭐 다 인정하시는 사실 같고요. 근데 개헌 로드맵을 내도 아마 현직 대통령은 본인한테 영향을 주는 개헌은 안 하려고 그럴 테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 현직 대통령은 적용 안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 개헌이 실행이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있게 갈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헌 핑계대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권화시키는 거를 회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법률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이 있거든요. 예컨대 검찰개혁도 저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거고요. 또 예산과 같은 재정 권력도 저는 민주화시킬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정책감사 막 남발하는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잘하게 들어가 보면 군도 문민화를 확실하게 이루어서 이제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뚝딱거려서 개헌 못하게 한다든지 법률적인 수준에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권으로 몰고 가져가는 조치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거라도 좀 하자. 자꾸 이제 개헌 핑계대지 말고 개헌은 하다 보면 잘 안 돼 왔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해도 대통령 권력이 많이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원리대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 속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거를 좀 법률 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경쟁적으로 여야가 공약을 해서 그래서 합의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래서 개헌 핑계로 할 수 있는 숙제를 넘기지는 말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헌 핑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만 이 부분만 좀 다 같이 좀 토론을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헌론을 이 시점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상당히 크고 이 계엄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태가 근데 제도의 문제로 이것을 마치 돌리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의 원인 중에서 현재 87년 체제인 헌법 체제 속의 권력 구조도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박 시장님? 저는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크다고 보세요? 제도와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리더 개인의 자질이나 굉장히 저희가 훌륭한 리더를 만나게 되면 그나마 이 제도의 약점이 좀 보완되겠죠.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특히 우리가 제일 이게 정쟁의 정치를 가속화시키는 거는 소선거구제하고 5년제 그 대통령제가 이게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5%를 적게 얻었어요. 그런데 실제 의석은 3분의 1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면은 어떤 한 정당이 승자 독식을 하게 되니까 지금 법률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구조를 갖지 말고 정말 책임 총리제를 확실히 하면서 총리가 의회하고 함께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건 개헌 아니래도 할 수 있어요. 선거제도를 그 대신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는 다당제 구도가 돼야 되고 그래야 서로 타협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은 사실 이번 대선 주자들이 공약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제도가 함께 가야 극단적인 정쟁의 정치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다. 그 역대 우리 87년 이후에 대통령들이 성공한 대통령이 없잖아요. 사실 끝날 때쯤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후에 그분이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 속에는 전부 어려움을 겪었고 끝날 때쯤이면은 전부 굉장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이 제도적인 제약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반론 있으세요? 반론이라기보다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정치개혁 특위에 있어서 선거제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의도를 갖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소선거구제를 완강하게 고집한 정당이 있었거든요. 연동제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 총선에 보니까 제일 손해를 많이 봤어요. 득표율은 5%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의석은 왕창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전 다당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의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을 만들면 돼요. 우리가 지금 총리법이 없거든요. 할 수 있죠. 법을 재정법을 하나 만들어서 총리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건 어떻게 행사된다는 걸 정리해주면 돼요. 근데 그거 한번 해봤더니 사람들이 별 문제의식을 안 갖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제도를 접근할 때는 대통령제가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탈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대통령제, 지금의 대통령제 때문에 그 사람이 일탈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한 측면은 있죠.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나오고 그렇다면 달라지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저는 여당한테 있다고 봅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자는 대로 다 편들어주고 하면 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쫓겨나기도 합니다만 대통령은 여당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저렇게 막 나가게 된 것도 저는 여당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당은 대통령 견제하는 책임 이거는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거는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의 구성원이거든요. 그 입법부는 대통령 견제하는 역할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걸 회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마무리 발언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이게 마무리 발언인가 이제? 제 끝까지 쓰세요. 아니, 저는 방금 전에 개헌론이 있어가지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많이 접하지 못하겠지만 항상 나오는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저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조금은 더 강도 높은 개혁의 개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광복 이후에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많이 이루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공공 영역에 대한 기대치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미 공공 영역은 민간 영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에서는 우리가 하는 논의의 방향과 완전 정반대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선거의 모토를 걸고 당선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바꿔낼 필요가 있다. 저는 과감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거는 애초에 정부가 하는 일의 영역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대 정당이 지금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은 일단락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산업화 시대의 영광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정당, 민주화 시대의 영광을 바탕으로 운영된 정당이 계속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젊은 세대가 상당히 출렁임이 심한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관점은 자유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련의 탄핵 과정이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계엄이 그런 나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부터는 또 그 계엄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의 범야권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또 나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쪽 진영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과정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내내 계속 얘기했지만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관저에 진입하느니 마느니 하는 시점에도요 타협안을 누군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선배님이 민주당에서는 역량과 그리고 또 의지가 항상 있으시다 믿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예. 예, 바로 이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늘 안타까운 게 국회에서 예. 대화, 타협, 양보, 조정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제가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하고 합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 요새 말로 이제 수박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수박의 당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대화 타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수적으로 우리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아까 뭐 이철희 수석도 말씀한 것처럼 여당의 책임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해야 됩니다. 여당과 대통령이 사실은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지만 국회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는 또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견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뭐 저희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늘 보면은 국회가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국자성을 갖지 못했었어요. 저는 저희 민주당도 그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국회가 독자성을 갖고 서로 대화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도의 문제냐 또는 시스템 문제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질과 역량이 있어야 돼요. 뭐 어느 책에 뭐 나온 거지만 그 제도적 권력 행사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 관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제와 관용이 안 될 때 역시 정치나 정치 역할, 특히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자질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면은 뭐 국민들이 잘 심판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이고 지금 뭐 제3세계에서 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가장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말 이 국면에서 국민들의 그러한 의식의 변화들 눈높이를 생각하고 좀 바르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 것처럼 그래도 저희 이런 과정에서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박 시장님 드리고 아까 양보하셨으니까 안 드려도 되죠? 네. 예. 그 팬덤 정치, 강경파가 지배하는 정치는 사실 이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래도 존경받는 그리고 업적이 뛰어난 대통령이 링컨, 루즈벨트, 뭐 레이건 이런 대통령들인데 그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또 상대를 안을 줄 알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가 가진 그 시대의 가치와 비전을 항상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리더십을 향해서 지향하는 정당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갖고 좀 경쟁을 하는. 그래서 적어도 다음에 만약에 대선이 있어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면 이 공화주의 정신, 그러니까 권력자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60초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족의 장 건강을 지켜주니까 고마워요 락토핏. 엄마, 아빠, 아이까지 온 가족들 락토핏. 이번 설에도 락토핏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어디까지 가고 싶니? 잘 살아요. 노벨상이요. 꿈이 큰 아이라면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앞서가는 리듬 소리. 여러분,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하는 거래요.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쑥스려? 약쪽? 그 정도는 아니야. 좀 더 부룩하네. 약국 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그 정도가 딱 겔포스에 먹을 정도. 속쓰림 더부룩함을 한 번에 버티지 말고 딱
시작하자 귤포셀. 네, JTBC 신년 특집 대토론 2025 한국 정치 어디로 2시간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국입니다. 계엄 사태 후유증을 겪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도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이네요 벌써. 오늘 오후 5대0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